나이팅케일 만일 한시름 놓은 새들은 다시 노래를 계속하고 샘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며 오랑캐꽃은 다시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주님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듯. 이 군주님은 이러한 경쾌한 소란 속에 태연하게 공진의 시신의 가호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며 연필을 들은 엄숙한 목소리로 인설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빈 및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군주님이 엄숙하게 서두를 꺼내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커다란 딱따구리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딱따구리는 그가 벗어나온 모자 위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군수는 어깨를 으쓱 축혀 올리고 나서 연설을 계속하려고 그러나 딱따구리가 잽싸게 말을 가로질러요. 멀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어요. 뭐라고? 소용없다고? 군수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팔을 휘둘러 방자한 새를 쫓아버리고 더욱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내빈 및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똑같은 서두가 시작되자 귀여운 오랑캐꽃들이 줄기 끝에서 군수님에게 고개를 내밀며 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수님, 우리들에게도 좋은 향기가 나죠. 이어서 익히 밑으로 샘물이 졸졸 맑은 소리로 흐르고 머리 나뭇가지 위에서는 휘파람 새들이 우르르 몰려 명랑한 소리로 울어댑니다. 작은 숲 전체가 결탁한 듯이 군수님의 연설문을 작성을 한사코 방해했습니다. 작은 숲 전체의 결사적인 방해에 군수님은 오랑캐꽃 향기에 취하고 노래소리 넋을 잃어 온몸을 파고드는 숲의 매력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려 저항했지만 그는 팔꿈치를 풀 위에 누워 고운 옷에 단추를 풀며 두어 번 중얼거렸습니다. 내빈 및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내빈 및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내빈 및 친애 코르니의 영감의 핑 알퐁스도데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려고 가끔 나를 찾아오는 프랑스 마마이. 그는 늙은 피리 연주자입니다. 며칠 전 그는 나의 방앗간에서 20년 전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마마이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은 이야기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향긋한 포도주가 담긴 술통을 앞에 두고 앉아서 피리 부는 연주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보게, 옛날에 우리 마을은 지금처럼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네. 그때는 밀가루 거래가 번성해서 농부들이 사방 백리 근처에서 밀을 갈기 위해 이곳으로 오곤 했지. 마을 어느 쪽을 바라봐도 방앗간이 보일 정도였어.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돌아가는 풍차 날개와 언덕 비탈길 위에 밀가루 자루를 싣고 다니는 당나귀들의 긴 행렬을 곧잘 볼 수 있었지. 참 즐거운 일이었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꼭대기에서 들리는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 소리, 그리고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일 말일세.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방앗간으로 놀러갔다네. 그러면 방앗간 주인들이 사람들에게 백포도주를 한 잔씩 돌렸지. 방앗간 주인의 아내들은 레이스 달린 쇼를 두르거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로 치장하기도 했어. 마치 그 모습은 여왕과도 같았다네. 나는 방앗간에 갈 때마다 항상 피리를 들고 왔고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파랑돌을 주곤 했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때 마을의 방앗간들은 마을의 재산이자 우리의 행복이었네. 그런데 불행한 일이지. 파리에서 온 몇몇 프랑스인들이 타라스콘 거리에 증기제분기를 설치하려고 했다네. 들린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새로 생긴 근사한 제분소로 밀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사람들이 제분소로 밀을 보내는데 방앗간이 뭘 할 수 있겠나? 아니, 한동안 방앗간들이 제분소에 맞서기는 했지. 하지만 방앗간이 증기기관을 당해낼 순 없었어. 그래 슬픈 일이지. 그때부터 방앗간이 하나 둘씩 문을 닫았네. 이제 더 이상 작은 당당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여왕처럼 보였던 방앗간 주인들의 아내들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팔았다네. 심지어 이제는 백포도주도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도 있었어. 풍찬하게는 세게 부는 바람에도 꼼짝하지 않았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 관리들이 폐허가 된 방앗간을 모두 부수고 말았어. 그리고 방앗간에 있던 곳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어버렸지 뭔가. 하지만 그때 한 방앗간만을 증기힘으로 돌아가는 제분소에 봤어. 꿋꿋하게 풍차를 들고는 바로 코르니아 역감의 방앗간이었네. 그렇다네. 나는 지금 이 방에 이렇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코르니아 영감의 방앗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세. 코르니아 영감은 장장 60년 동안 방앗간 일을 해왔어. 그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네. 그래서 코르니아 영감은 마을의 제분소가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렸어. 그는 일주일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구했어. 그러고는 증기제분소에서 만든 밀가루는 곧 프로방스 전체를 독살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네. 여보게들, 저놈들 근처엔 절대 가지 말게. 영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놈의 증기를 이용해서 떡안을 만들어 저 악당 같은 놈들이 만든 악마의 발명품이야. 내가 이용하는 부속품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지. 코르니오 영감은 방앗간과 풍차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 더욱 화가 난 영감은 자신의 방앗간에 틀어박혀 혼자 지냈지. 영감은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비베느와도 함께 살지 않았다네. 손녀딸은 그때 겨우 16살이었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피부시라고는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야. 아무튼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 그래서 농장에 추수를 거들고 노예를 쉬고 올리브 열매를 따야 했어. 다시 피베트의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를 지극히 사랑했어. 농장에서 일하는 손녀를 보기 위해 뜨겁게 태양이 내일 찌는 날에도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영감은 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몇 시간 동안 나 손녀를 바라보았다네. 사람들은 늙은 방앗간 주인이 영감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손녀와 같이 또 손녀가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그 나이 때 겪지 않아도 될 뭔가 비참한 일을 겪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나쁘게 생각했지. 체면을 중시하던 코르니오 영감이 구멍난 모자를 쓴 채 낡은 허리띠에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도 민망하게 생각했지. 사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오는 그의 보잘것없는 행색을 보고 꽤나 수치스러워했네. 코르니오 영감은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인지 우리와 같은 의자에 앉은 생각 그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더군. 그때부터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모여있는 뒤쪽에 가서 앉았다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었어. 아무도 영감을 방학각으로 곡식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차는 계속 돌아간다. 난 사실 말이야. 게다가 저녁 되면 밀가루 자루를 실은 당나귀를 앞세우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영감을 보기도 했다네. 고린요 영감님 안녕하세요. 고린요 영감님과 마주친 농부들은 큰 소리로 인사했지. 방앗간이 아직도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내 방앗간의 풍차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네. 영감은 매우 유쾌하게 대답했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야. 길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많은 일감을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냐고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영감은 엄숙한 말투로 대답했지. 떠들어서는 안 되네. 난 지금 수출 쪽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지. 만약 어떤 용감한 사람이 방앗간 안을 훔쳐볼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지. 손녀인 비베트조차 방앗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네. 코리니의 영감은 방앗간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선에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며. 영감의 당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야윈 고양이도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지. 고양이는 가끔 심술궂은 표정을 짓기도 했어.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다네. 사람들이 영감의 이야기하기 바빴어. 사람들은 방앗간에 우리보다 더 많은 도착을 할수 있으니까 운동 제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지. 오늘은 내가 부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마을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때 큰 아들과 영감의 손녀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싫지 않았어. 저는 코리니의 집안의 명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예쁘고 어린 비베트가 집안에서 귀엽게 종종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난 즐거웠다네. 난 두 아이가 자주 만나 혹시라도 사고라도 칠까봐 일을 당장 매듭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지. 난 영감의 집을 갔어. 자네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는지 알까?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조그만 열쇠 구멍 사이로 내가 왜 이곳까지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야 했다. 내가 머리 위 창틀에서 고양이가 악마처럼 손을 헐떡거리고 있었지. 꼬리님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영감은 돌아가면서 휘나 보라고 말했어.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아들 환상을 급한 질문소 여자들한테 나가봐 하면서 아주 고함을 지르더군.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 하지만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일세. 매우 화가 났지만 그런 바보 같은 늙은이는 내 볼을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니. 그리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 아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
직접 방앗간으로 가서 영감과 얘기해보겠다는 거야. 아이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 내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와 영감은 아침 외출 중이었지. 정울새가 채워졌지만 영감은 밖에서 딸을 설득 놔두고 외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차가운 통에 먹고 부르고 있어. 아이들은 방앗간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야. 이제 차가운 통에 들어간 아이들은 더욱 의문을 가졌다면 깔아보되 뭔가 어디도 없고 입에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구석구석이나 거미줄이 밀가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 심지어 밀을 갈때 풍기는 향긋한 냄새도 없었어. 심지어 뱃돌에 먼지가 쌓여 있었더니 그 위에 빗정 날린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 언니가 기다려 친구를 찾지 않아. 정리가 안 된 호텔 설치인데 두더기 몇 계단 위에서 아무렇게나 넓어지지 않는 방 조각. 그런데 그 조각은 소나기랑 모여 자리가 열린 채 놓여 있었어. 그 자루 안에는 끼린 회벽 조각과 다른 방앗간에서 가져온 잡동사니들이 가득 있었다니. 그 자루 안의 것들이 코르니아 영감의 비밀이었어. 영감은 방앗간에 그 조기를 밀가루를 넣는 것처럼 보이고 밤마다 회벽 조각, 벽돌 폐기물들을 모조리끼면서 오르내리며 놀랐던 거야. 불쌍한 영감. 하지만 코르니아 영감은 방앗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손님의 지동소에 박혀버렸지. 풍자는 계속 돌았지만 그의 뱃돌은 아무것도 알지 않았던 거야.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네. 그러고는 자신들이 눈으로 본 내용을 나에게 알려줬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와 코르니아 영감의 비밀을 말해주었더니 우리는 미리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영감에게 가져가 주려고 의뢰한 것 같더니 우리는 진짜 밀을 많이 모아서 우리는 진짜 밀을 실을 당나귀들 영감을 방앗간으로 도착했네. 그런데 방앗간 문이 열려있지 뭔가 방앗간 안에 들여다보니 코르니아 영감의 손가락 주저앉은 채 얼굴을 꼭 손에 얼굴을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 영감은 자신의 슬픈 얘기에 파헤쳐진 사실을 제 주머니에밖에 남지 않았어. 수치스러운 일이야. 도둑이지 그치구나. 그러고 방앗간과 풍차에서 보고 있는 하늘길에서 그때 동료가 도둑을 우리는 모두 영감에게 경건 소리를 질렀지. 선생님, 여기 방앗간 이번에 꼴리우씨. 우리는 영감님의 그 소리에 쳐부는 방앗간 문 앞으로 자루를 쌓아 올렸네. 바닥에는 황금빛이 도는 미러에 흘러넘쳤지. 눈이 휘둥그레뜬 코르니아 아들. 영감은 우리를 멍하니 바라봤네. 영감은 미러를 한코 뭉쳐주고 무는 것도 아닌 붓는 것도 아닌 채 말했어. 여보게들이 진짜 얘인가?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말했지. 난 자네들이 조만간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네. 저 세분 손으들은 저 증기로 빵을 만드는 노대는 모두 도둑놈들이야. 승리감에 들뜬 우리는 영감의 어깨를 세우고 마을 중심까지 가고 싶었네. 아니야 여보게들, 난 내 방앗간에서 먹을 걸 좋아하는 거였어. 지금 당장 글쎄 그렇지 않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영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루를 열었네. 조각은 비를 갈아 고운 밀가루에 천장까지 달려보내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뭉글게 서있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콜린의 영감을 반갑거든. 밀감이 떨어지지 않게 했네. 하지만 어느 날 콜린이 영감의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우리가 어렵은 척감의 역사도 끝나버렸다네. 영원히 말이지. 콜린이 영감이 떠난 뒤 그 뒤에 아무도 있지 않았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기와야 하니까. 영감이 나를 구했고 정식이 되는 코트가 여행을 지난 것처럼 내가 유행이 지난 것처럼 영감의 풍차가 가까운 시간 속으로 흘러간 것이 가난한 사람들 돌리고 저뭐 부모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 잔이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넉마조각 머리 떼어 헐어 빠진 돛을 깁고 입었다. 밖에는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데 가운데 옥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렸다. 강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털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잔이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를 몹시 싫어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서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의 천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고 흰 보루를 깐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서 자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폭풍 소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어부와 아이들 5명이 새끈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깁고 있는 잔이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있었다.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라도 하겠는가. 식구들이 앉아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잔이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을 주고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먹쓰기 빗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센 폭풍 소리를 듣고 간간히 어린애의 울음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부었다. 잔이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폭풍우의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배는 남초에 걸려 박살이 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했다. 아이 끔찍해.
잔이는 몸을 움직였다. 그때 낡은 괴종 시계가 묵신 소리로 땡땡 울렸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잔이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편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다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사계절 신발도 없이도 상ven발로 다닌다. 그들에게는 눈방울조차 고급스러운 빵이었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다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든지 아이들이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자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해 자니는 외투를 걸친 후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는 했는지 땡대불은 켜져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추웠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날엔 초가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이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냈다. 유난히 사나운 바람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할 듯 세차게 몰아쳤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바닥거렸다. 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들,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돌봐줘야 했는데. 그이는 저 여자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을 걱정했었어. 자니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자니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두다니. 저 여자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가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닐까. 가엾어라. 저는 명찰에게 부르지만 여전히 시간은 인기척이었었다. 물론 소리쳐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돌아서 가려고 했다. 피에 온몸이 젖어 갑자기 몸을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자니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휘청대던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써있던 램프불이 컴컴한 집안에 두루 비춰주었다. 말이 집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이 구석 저 구석에는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뒤의 벽 근처엔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가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가 뒤로젖히고 입을 커다랗게 벌린 싸늘한 얼굴은 콩콩 얼어붙은 절망의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인종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쓴 듯 쭉 뻗은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에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죽은 여인의 발치에는
태희전 포대기에 아이 두리워했었다. 화려하게 야윈긴 했어도 금발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아기들이었다. 아이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잠들어 있었다. 시시 걷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오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을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온몸으로 덮어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다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질 듯 조용하고 가냘팠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을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안쓰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다니는 갑자기 웹툰 속에서 뭔가를 저들고 도망치듯 그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